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로 395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설에서 소설의 이론을 공부하셨고 그 소설의 이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들 좀 알아두셔야 하는데 숙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복습들 하셨습니까?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로 395쪽입니다. 몇 군데 밑줄을 쭉쭉 그어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먼저 우리 교재 395쪽이야. 우리 교재 395쪽에 1920년대 소설, 일제치하의 소설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가난과 빈곤의 문제가 나와주고 있네요. 김동인의 감자 나오죠? 김동인의 감자 나옵니다. 자, 감자는 폭렬하는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에서 자란 여인이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볼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 밑줄 됐습니까? 그래서 그 옆으로 뭐라고 쓰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뇌 환경결정론이라고 써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앞에서 문해사조를 공부하면서 사실주의는 꽁트의 실증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자연주의는 다인의 자연과학 이론과 태뇌 환경결정의 영향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태뇌 환경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태뇌 환경 결정론은 다인의 자연과학 이론 있죠. 자연과학 이론과 함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가 됐지? 자연주의 문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주의 문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작품은 한국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그 밑에 미음본 보세요. 미음본에 뭐라고 써있어? 한국 자연주의 문학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자연주의 문학의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김동인의 감자에서 출발한 한국의 자연주의 문학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죠? 전형택의 어디로? 화수분을 거쳐서 어디로 왔다 그럽니까? 염상섭의 3대로 오면서 한국 자연주의 문학의 계보를 잡을 수 있다. 한국의 자연주의 문학은 김동인의 감자로부터 시작해서 전형택의 화수분을 거쳐 염상섭의 3대에서 실질적인 완성을 가져와요. 그렇죠? 이러한 흐름을 잡는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어서 나도양의 물레방아 나와주고 있네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넘어가면은 현진간의 빈처 나와주고 있네. 현진간의 빈처 나와주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지식인인 나를 등장시켜 당대 식민지 현실의 암울함을 비판한 사실주의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갈래 뭐라 나와? 자전적 고백문학이다. 자기야기야. 그쵸? 그래서 1920년대 지식인과 현실의 갈등 그리고 가난과 가난 속에 느끼는 고뇌, 번민 이런 것들을 담은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죠? 현진의 운수 좋은 날 나와주고 있네요. 밑줄, 타이틀의 밑줄 하고 별표 하나 쳐주세요. 타이틀에 밑줄 치시고 별표 하나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청구 식민지 시대의 궁핍한 도시 근로자의 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은 이 작품은 결말부분에서 야기의 역전을 통해 자 보세요. 결말부분에서 야기의 역전을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참담한 비의 토로 밑줄 됐습니까?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나오냐? 식민지 하층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어적 제목을 통해서 자,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어적 제목 밑줄 이러한 반어적 제목이 가져온 효과는 무엇이냐? 첫째, 비극적 결말 두 번째, 음산한 분위기의 조성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에 현인의 운수 좋은 날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여기 나오는 운수 좋은 날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 그러지?
상황적 아이러니 소설이다. 상황적 아이러니 소설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마누라가 죽은 날은 결코 운수좋은 날 아니야. 근데 그날을 운수좋다고 그렇게 설명함으로 해서 상황적 아이러니를 보여준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 자신은 뭐 있죠? 잠시 후에 나온다면 최만식의 태평천하와 함께 상황적 아이러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을 태평천하라고 보는 것, 그렇죠? 마누라가 죽은 날을 운 좋은 날하고 보는 것, 모두 상황적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김첨지의 하루를 쓴 거죠. 천영택의 화수분입니다. 그렇죠? 천영택의 화수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쭉 보시면은 일제치하의 수탈이 가속하던 시대에 궁핍한 환경 속에서 굶주리며 죽은 어느 부부 참혹한 실상을 사실로 그린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397쪽의 밑에서부터 맨 위에입니다. 맨 위에 지문에 밑에서 세 번째야. 뭐라고 나오냐? 특히 재물들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로서 그 안에서 온갖 물건을 담아두면 끊임없이 새끼를 쳐 그 내용물이 줄어들지 않으라는 성화상의 단지를 뜻하는 화수분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굶주려 얼어 죽는다는 결말은 반어적이라 하는데, 소위 여기 나오는 전영택의 화수분은 원래는 퍼내도 그만큼 재물이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퍼서 쓴 만큼 또 생겨. 다음날 바로 그거야.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반어적 명명이야. 개뿔이나 그가 말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사나? 아니지. 가난 때문에 결국 그는 얼어 죽죠. 그래서 반어적 명명을 가져온 소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동인의 감자 중 복녀도 사실은 뭡니까? 반어적 명명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반어적 명명의 대표적인 소설이면서 소위 절대 빈곤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혼합 시점이야.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거기 비읍번 밑줄, 비읍번의 혼합 시점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위적 시점을 왔다 갔다 하는 소설이야. 그치? 다음, 최서의 탈출기 밑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기억본 보세요. 갈래 기억본에 서간체 소설 나오죠. 그렇죠? 기억의 갈래 서간체 소설 나오죠. 이건 한 통의 편지야. 이 편지를 하나의 소설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로 일제치하, 이 땅을 떠나 일제치하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던 하층민들이 이 땅을 떠나 했던 삶을 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걸 유민소설이다. 유민소설이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디귿번 밑줄 신경향파문학이야. 신경향파문학이야. 아주 독특하게 말입니다. 최서에는 말입니다. 카프의 멤버는 아니에요. 계급주의의 카프의 멤버는 아니지만은 그의 문학은 철저히 계급주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응번의 주제, 식민지치하의 가난한 삶의 고발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 소설이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밑줄을 쳐주십시오. 다음, 그 옆에 참고에 나와주고 있는 최서의 탈출기, 최만식의 레이드메이드 인생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다음 편에 뭐가 나오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 최서의 홍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참고에 보니까 뭐가 나와주고 있냐? 398쪽에 참고입니다. 최서의 홍염과 결말이 같아. 결말이 바로 뭐야? 방어와 살육이야. 그래서 가난의 대응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형상화한 소설들인데 김동인의 감자, 그죠? 살인, 현진관의 불, 그죠? 이런 등등이 있다. 홍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의 대응 방식으로 폭력 및 폭력과 살인과 방화
이런 것들은 소위 한국 뭡니까? 계급주의 문학의 특성이지 이건 계급주의 문학의 특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현진건의 고향 나오네요.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 소설입니다. 현진의 고향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온 소설이다. 기억을 좀 해주고 좀 읽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했을 때 거기 나오는 참고 여로형 소설 밑줄, 여로형 소설 밑줄. 여로가 뭐야? 여행이야. 일종의 기행문의 형식이야. 그래서 서사 구조와 여행의 시작과 끝이 일치하는 소설이다. 여행의 길을 떠나 사건의 발생과 해결해 주는 특성이 있으며 여로형 소설은 현진건의 고향 황성의 산포로 가는 길 전상구의 동행이 그 대표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소위 여로형 소설이라 해서 로드무비, 그레시아에서 길로 끝난 소설들이 있죠. 그것과 거의 유사한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온 현진건의 고향, 황성의 산포로 가는 길, 천상구의 동행 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형 소설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선적을 갖는 이 요석의 메밀꽃 표무렵, 또 뭡니까? 출발지로 다시 귀환한 회귀형 소설로 염상서의 만세전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난 현진건의 고향도 본래 본 소설도 중요하지만 그 여로형 소설의 특성을 좀 알아두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 나오는 시옷번에 액자 19소라는 말도 나오네. 그죠? 내가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경성으로 가는 길에 열차에서 만났던 한 사내의 사연과 그걸 듣고 있는 나의 이야기죠. 그래서 액자 19성이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이번에는 만무방이 나와요. 나오죠? 만무방은 말입니다. 순수 우리말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어적 명명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만무방은 막대 먹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제수탈을 버텨내는 방법이 뭐였느냐? 결국은 도둑질이었다는 이야기야. 그걸 담고 있는 만무방 나왔네. 김윤정의 금 따는 콩밭도 나오고 염상의 만세전 밑줄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미 여기 제가 만세전 실제로 이거야 하고 띄고 이렇게 읽어야 돼. 왜냐하면 이때 만세가 우리로 하면 3일 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세제의 배경은 1918년이에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다시 하겠어. 만세전의 소설적 배경은 언제냐? 1910년대 말이었어요. 그게 3일 만세전이란 뜻이야. 3일 만세전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이 소설은 중편에서 원래는 묘지다. 그렇죠? 원래의 제목은 묘지였고 일제치하에서 우리 조선의 현실을 뭘로 봐버린 거야? 거대한 공동묘지로 봐버린 거야. 그러한 자전적 소설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써있죠. 뭐라고 나와? 원점 회귀형 소설이다. 다시 하기해서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서 대구를 거쳐서 경선을 거쳐서 이를 보고 다시 내려가면서 겪는 이야기예요. 원시하면서.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온다 해서 원점 회귀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일제치하의 신지 지식으로 눈으로 바라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돼. 이리 했을 때 400쪽에 책날개 약간의 여백이 있죠. 그 여백을 좀 정리해보자. 자, 이쪽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히 작은 표를 한번 그려보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우리를 뭘 봤냐? 현진건의 고향을 보았어요. 이번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지? 염상섭의 이걸 말씀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현진건의 고향은 여기 나오는 원래는 이것이 단편이에요. 단편 소설은 뭐라 했지? 원고지 150매 전후다. 대체로 이건 뭡니까? 중장편으로 구분합니다. 중장편 소설로 구분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현진건의 고향은 말입니다. 뭐죠? 하층민의 삶을 다뤘어. 그래서 뭐죠? 대단히 체험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근본적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 나온 염상선의 만세전은 말입니다. 지식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피상적이며 외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러한 한계를 지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다 첫째 여로용 소설한 점 됐습니까? 둘 다 사실주의 소설한 점 맞죠? 이어 세 번째 절대 빈곤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 절대 빈곤과 죽음의 문제를 다뤘다는 점. 이어서 네 번째 현실 인식과 비판은 있었지만은 뭐죠? 대안제시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 그렇죠. 현실 인식과 비판 정신은 나타나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는 안 돼 있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진건의 고향과 염산의 만세전의 뭐죠? 비교일 거야. 원래 고향은 제목이 뭐였지? 조선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였죠? 묘지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제차에서 일제차 현실 비판하는 이러한 작품을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총독부 검열에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작품의 제목을 고향 만세전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쵸? 다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밑에 뭐가 나오느냐? 모범경작서에 나왔어요. 일제차에서 일제 영합하는 농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여섯 번째 김지환의 사촌 나옵니다. 김지환의 사촌 시험에 잘 나와요. 401쪽에 6번 김지환의 사촌에도 별표 해주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제목은 뭐냐? 사하촌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대로 여기는 성동이라는 주민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동리 주민은 전부 다 소작인들이야.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사천에서 다 있을래.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를 먼저 쌓였구나. 여기가 성동리 주민들이야. 성동리 주민들이고 얘들은 전부 다 소작인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냐? 보광사라는 사찰이에요. 그죠? 물론 지주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갈등과 대립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 일단 뭐라 그래? 계층 간의 대립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소위 지주계급과 소작인들의 대립이라 해서 계층 간의 대립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성동리 주민과 다시 뭡니까? 자연, 뭐지? 가뭄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다. 그렇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한 갈등의 이중적 구조를 해결해 가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계급주의적 결말의 암시야. 결국은 성동리 주민들은 더 이상 물세도 또는 소장료도 물 것이 없어. 가뭄인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온 보광사를 분질러 버린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끝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 자, 그 박스 보세요. 그 박스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천은 계몽주의적 민족운동의 한계성과 사회주의 문화의 지나친 관념성 목적성 동시에 쓰는 농민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밑줄 치셨어요? 알아두십시오. 그죠? 다음, 이어서 미음번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일곱 번째 이명의 제1과 제1장입니다.
제1과 1장은 말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귀농소설입니다. 도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지식인이 이제 농촌에 적응하는 이야기야. 거의 기억법 밑줄 됐습니까? 도시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지식인이 이제 농촌으로 돌아가서 서서히 농민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뭐라 나왔어? 소위 여기 나온 제1과 제1장과 흑의 노예는 연작소설의 성격이 짙다. 밑줄 쳐놓으세요. 두 작품이 연작소설로 쓰여진 걸로 봐줘야 한다. 그리고 그의 자전적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거기 나오기를 뭐라 나와? 최만식의 레이드메이드 인생 나오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지식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노예적 삶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 소설이다. 레이드메이드가 뭐야? 기성품이란 뜻이죠. 이미 만들어진 이런 뜻 아닙니까? 이미 만들어진 또는 기성품이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1930년대 일제치하에서 조선의 지식인의 삶은 이미 결정이 되어버린 거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그가 소학교를 나왔던 전문학교를 나왔던 대학교를 나왔던 전혀 관계없어. 조선의 지식인들은 더 이상 사회에 적응할 수도 사회에 동화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버려서. 그런데 거기 나온 최만식의 소설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사회주의 실천적 지식이 되고자 했으나 실직 상태에 있는 피의 삶을 통해서 그 피가 나와. 그래서 최만식의 소설은 PSK 이란 뭡니까? 이니셜의 등장이 아주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니셜의 등장은 뭘 드러내냐? 소위 1930년대 인물의 전형성을 강조합니다. 전형성이 뭐야? 집단과 계층을 대표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나온 피도 실패한 지식인이야.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지식인으로서 전형성이야. 그래서 어느 한 집단과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고 PSK 이런 식의 이니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민지 치하의 지식인의 고뇌를 담고 있는 소설이다. 그렇죠? 우리 교재 403쪽 맨 상단에 주제에 그렇게 나와주고 있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최만식의 지숙이야. 이 최만식의 지숙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나온 최만식의 지숙도 시험에 잘 나와. 그렇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 자, 거기에 보시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나오냐? 한번 읽어볼게. 일제강점하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하는 아저씨를 풍자주로 희화화하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야. 체제에 순응하며 일본이 되어졌던 어린 조카의 독배우라는 소설이다. 여기에 지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란 뜻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그러나 그 다음부터 밑줄을 그어 부정적 인간이 긍정적 인간을 조롱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이중의 풍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최만식의 지숙 옆에다 뭐라고 쓰냐? 반어의 반어다. 반어의 반어다. 이렇게 써줘. 그래서 두 번 꼬아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여기에 누가 나오냐? 여기 나오는 숙부가 나와요. 이 숙부가 뭐라 누구야? 지숙이야. 그래서 그는 말입니다. 일제에 저항하다가 실패한 지식인이에요. 그는 일제에 저항하다가 실패한 지식인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여기에 누가 나오냐? 내가 나옵니다. 이때 난 조카죠, 이제. 그죠? 조카인데, 이 조카는 일제 영합하는
출세 지향형 또는 현실 안주형 인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게 누구냐? 부정적 인물이에요. 이 부정적 인물이 뭐지? 비판의 주체야. 비판의 주체고 비판을 당한 사람이 숙부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판의 객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이 둘의 갈등과 대립을 대화에서 풀어가 전개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소설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누구야? 부정적 인물이 뭐죠? 긍정적 인물을 비판하는 거야. 실은 긍정적 인물이 부정적 인물을 비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반어의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두 번 꽈버린 거다. 그래서 뭐라고? 이중 반어의 기법을 쓰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라고?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됐죠? 다음 시어번 보세요. 시어번에 칭찬과 비난의 역전 밑줄, 칭찬과 비난의 역전의 밑줄을 그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이 비판의 주체가 되어버린 이러한 반어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최만식의 탕류 금강이죠. 그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404쪽에 유진호의 김광사와 T교수 나오네. 됐습니까? 김광사와 T교수 박태원의 천변풍경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4번과 5번을 묶어가지고 뭐라 하냐? 우린 이렇게 하게. 뭐라고? 시정소설이다. 여러분 여신 신의 우물가에 떠도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자전적 소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전적 소설로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나오기를 뭐라 해서 김광사와 T교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김광사가 실은 유진호 자신이야. 여기는 유진호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뭐죠? 얘는 내적 갈등이야. 일제 치하에 그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현실은 어쩌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해야 돼. 그러나 양심상 못하겠어. 근데 얘는 누구냐? 일제 영합하는 인물이에요. 이러한 인물의 두 인물을 대시함으로 해서 1930년대 세태를 드러냈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여기 나오는 이니셜도 조금 전에 최만식의 소설을 이야기한 것처럼 시대와 집단과 사회의 전형성의 제시를 가져옵니다. 시대와 집단과 사회의 전형성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다음 박태원의 천변풍경 밑줄. 거기 나오는 그죠? 자, 별표 2개 주세요. 별표 2개 주십시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거기 나오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세태소설이라는 평가 밑줄. 됐습니까? 거기 나온 세태소설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도시소설이라는 논의는 세태나 도시의 분석을 세밀하게 묘사한 점이 근간한 것이라. 그 다음이야. 세밀한 세태의 묘사를 통해 당대적 진실을 추구하려고 한 작가정신 그 밑줄.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세밀한 세태의 묘사를 통하여 당대의 진실을 추구하려 한 작가정신의 근간한 것 밑줄. 우리의 이 소설을 세태소설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나오는 천이 어디냐면 청계천이야. 지금은 없어져 버렸죠. 아니야. 다시 복구해 놨구나. 그렇죠? 인공적으로.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거기 나오는 청계천 이렇게 있으면 청계천 밑에는 여인들의 빨래터가 있고 여기는 남성들의 이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진 일, 여기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서로 이쪽 한번 보여주고 이쪽 한번 보여주고 이런 정도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주고 있죠. 한가운데입니다. 카메라의 기법 밑줄.
카메라 아이의 기법을 통해 됐습니까? 상이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밑줄. 자, 거기 본문의 말입니다. 405쪽 보고 있는 거야. 405쪽에 본문에 한가운데 뭐가 나오냐? 카메라 아이의 기법을 통해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밑줄. 됐습니까? 그래서 박태원의 천변 풍경 하면은 두 가지야. 첫째, 세태의 소설 한 점. 둘째, 카메라 아이의 기법을 쓰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교재 맨 405쪽 맨 하단에 뭐가 나와? 모더니즘교회란 말 나오죠? 모더니즘교회란 말 나옵니다. 그죠? 소위 모더니즘이 뭐야? 우리가 모더니즘이 현대주의 또는 근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주의 또는 근대주의란 뭐야? 전통적 형식과 전통적 사상과 내용을 부정하면 모더니즘이야. 그치? 다음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밑줄. 6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뭐가 나왔죠? 소설가 구보시의 일리야. 그런데 이 소설가 구보시인데 문제는 여기 나오는 박태원이란 작가의 호가 구보예요. 그래서 구보 박태원이니까 결국 뭐야? 뭘로 봐줘야 돼? 자전적 고백 소설로 봐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전적 고백 소설로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래 거기 본문입니다. 본문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야. 플롯이 뭔지 아시죠? 저번에 구성했죠? 플롯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가 아니고 과거에 대한 해상이나 의식의 추이에 따라 서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소설과 구보시들이 나오면은 의식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한 점. 됐습니까? 다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야. 이 세 번째고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 이건 지문소설이야. 이건 지문소설. 지문소설이 뭐였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뭐죠? 대화가 거의 배제된 소설이에요. 대화가 거의 배제된 소설로서 여기 나오는 1인칭 화자인 내가 말하는데 3인칭이라는 소설가 구보입을 빌린 거야.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나와. 그래서 이상의 소설과 함께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뽑히는 게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 물론 이상의 날개, 봉별기, 종생기, 지주의 시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박태원의 소설도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거기 나오는 어딥니까?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야. 네 번째. 목적 없이 집을 나선 구보 동그라미. 됐습니까? 이 구보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면서 박태원 자신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허무적인 무능력자예요. 허무적인 무능력자이며 염세주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허무적 무능력자이며 염세주적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야. 됐죠? 다음. 이상의 날개는 워낙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기억본 보세요. 거기 나온 기억본에 전도된 삶으로부터 초월적 자를 확인해가는 인간의 의지다. 식민지 직인의 자의식을 표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을번 밑줄. 니을번지 기성문법에 반영하는 충격적 문체를 쓴다 해서 그 옆에 보세요. 결국 이상은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의식의 흐름에 따른 수법 전개야. 다음 자의식의 문학이야. 뭐죠? 1번과 2번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야? 인간 내면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또는 잠재의식의 세계를 다룬다는 점이다. 다음 구인회의 멤버이기도 하지만 동반 작가는 아니야.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계급주의 문학, 즉 현대문학 사람에서 동반작가라 하겠지만은 동반작가란 계급주의 문학에 동조해. 하지만 카프의 멤버는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뭐야? 계급주의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에 등장하는 카프 문학과 30년대에 등장하는 이상은 전혀 별개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현직원의 술권한 사회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인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소설이죠. 다음, 408쪽입니다. 408쪽에 염상도의 표본시의 청격으로 나오네. 저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 자연주의 문학의 완성을 보여준 소설이다. 한국 자연주의 문학의 완성을 보여준 소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돼. 비읍법 밑줄, 비읍법 밑줄 됐습니까? 다음, 거기 나온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에 세기말 사상이라는 말 나오지. 세기말이 뭐야? 허무주의죠. 허무주의야.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 거기 나오는 위에서부터 뭐죠? 네 번째 줄입니다. 나와 김창은, 김창학 동그라미. 그렇죠? 여기 나오는 김창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김창학은 사실 이 소설 중에서 뭐가 나오지? 몽상적 이상주의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몽상적 이상주의자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나의 약이죠. 그죠? 이태준의 복도방 나와주고 있고요. 이어서 농촌과 농민의 삶을 다룬 것으로 이효석의 산. 그죠? 다음, 니은번 이효석의 맨고핀 무렵 밑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효석의 맨고핀 무렵 또 시험에 잘 나와. 여러분들 하신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효석이다 그러면 소위 뭐라 그러지? 낭만적이며 감각적 문체. 그 다음에 소설을 시적 경지 또는 수필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맨고핀 무렵은 워낙 잘 아시는 소설이야.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광수의 흙이 나왔네. 그런데 이광수의 흙이나 상록수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참고 보세요. 농민소설의 여러 양상이 보인다. 대체로 그 위에다가 참고해가지고 뭐라 나왔어? 농민소설의 여러 양상이 나오는데 그 위에다 뭐 나왔으냐? 1930년대 분화로도 운동의 영향이야. 1930년대 분화로도 운동의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농촌 농민소설 나와주고 있는데 1번 보세요. 거기 나오는 이광수의 흙, 시문의 상록수, 이석훈의 황혼의 노래 나오지. 거기에서 화살표를 쫙 치고 뭐라고 쓰냐? 뭐라고 써? 관념적 계몽주의야. 시문의 상록수에 나오는 인물이나 이광수 흙에 나오는 인물은 대단히 선구자적이며 자기생적이며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거기는 김정의 동백꽃 봄봄, 그 다음에 이무용의 제1과 제1장 흙의 노예, 특히 이무용의 소설이나 박영주의 소설들, 김정한의 사촌 같은 소설들은 일제의 수탈과 식민지치하의 조선인의 삶, 농촌 농민의 피폐한 삶을 가장 잘 보여줬다 그러지. 그래서 거기 나오는 2번, 3번, 4번이 대체로 뭡니까? 농촌 농민 문제를 사실주의적 시각에서 다뤘다고 한다면 거기 나오는 5번 있죠. 5번에 나오는 뭐죠? 이규영의 고향, 거기 나오는 서화 이런 것들은 철저히 어디야? 계급주의 결이야. 그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농촌 농민 소설들 중에서 1번 이광수나 시문의 문학은 너무 관념적이고 계몽적이었고 2번, 3번, 4번에 나오는 이무영, 박영준, 김정한 이란 인물들은 농촌 농민 문제를 사실적으로 잘 다뤘다 그러고 5번에 나오는 이규영의 문학 같은 경우는 철저히 계급주의적이다. 우리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의 기억니은에 나오는 이광수의 흙, 시문의 상록수 이런 건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봄봄 동백꽃 이런 건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잘하는 소설이라 안 해도 된다.
다음 이어서 411쪽에 맨 하단에 이태준의 해방전이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한 번 정도 내용을 요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농담 반 진담 반 삼사겠는데 여기나 이태준은 말입니다. 1933년에 이 땅에 등장을 합니다. 1933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구인회의 멤버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1936년에 여기 나오는 구인회가 해체돼 버립니다. 그러자 그는 1939년에 뭘 만드냐면 잡지 문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청록파 시인들을 데뷔시키고 말입니다. 이후 김상옥을 문단에 데뷔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런데 문장이 1941년에 폐간돼 버려요. 일제히에서 문장이 폐간돼 버리니까 여기는 이태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태준이 사라졌다가 그는 1945년에 이마 박헌영과 함께 남로당 조직으로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그는 1945년에 이태준이가 9월에 다시 등장하면서 조선문학가 동맹이라는 소위 계급주의 좌익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이에 그 5년 동안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데 이 5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하게합니다. 나는 왜 순수문학가에서 나는 왜 공산주의자가 되었는가? 나는 왜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만 했었는가? 이 문장이나 구인의 순수문학을 가지고는 일제에 저항할 방법이 없고 결국 뭐죠? 투쟁성이 강조된 나는 왜 사회주의 작가가 되었는가? 나는 왜 공산주의자를 택했는가? 공자를 택했는가? 이걸 쓴 것이 이태준의 해방전우요. 결국 여기 나온 해방전우는 해방 직전 1940년부터 45년의 그 5년 동안의 지식인의 고뇌. 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과정을 보여준 그의 고뇌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해방전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미음보에 나오지 뭐라 나와 해방 전후로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전적 소설이에요. 자전적 소설이야. 그죠? 해방전에 그가 결국 이제 뭐죠? 남쪽에서 이승만 정권이 있었고 미군이 들어오니까 결국 그는 스스로 월북해버리죠. 그는 1948년에 월북해버립니다. 그랬던 작가인데 여기 나온 대표적인 소설로 시험에 잘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최만식의 논이야기네. 한 번 정도 봐줘야 되죠. 일제치하에 잔머리를 썼던 사람들. 일제에게 빼앗겼던 땅을 해방돼서 땅을 찾았는데 미 군정이 다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한생호는 일제치하나 미 군정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농민이 땅이 없어. 일제치하는 일본군이 가져가더니 해방되니까 미군이 가져가버려. 도대체 우린 뭐냐 하는 뭐죠? 그래서 국가란 무엇이냐, 농민이란 무엇이냐 이런 걸 다룬 대표적인 소설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은 이어서 6.25 이후의 문학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아마 다음 시간은 그 다음에는 수필의 일부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